유명 대학 프린스턴의 연구원 알리아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알리아예요. 프린스턴에서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일했어요. 수년간 이 지역에 대해 연구해왔고 그래서 익숙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티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티는 태국 출신의 학생이었는데 그가 다른 학생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아티는 항상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의 경계를 넘는 질문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질문이었기에 기쁘게 답해 주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티가 한국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게 되었죠. 아티는 교과서에서 보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라고요. 물론 그 이야기는 익숙했지만 아티는 그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마치 한국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희망, 회복력, 그리고 결단력의 상징인 것처럼요. 저도 점점 더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알아보고 싶었죠. 저에게 한국은 그저 이름뿐인 나라였어요. 한국 전쟁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나라가 빠르게 성장한 것도 들어봤죠. 하지만 한국과 연결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아티의 영향 덕분에 저는 한국의 역사, 사람들, 그리고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알아갈수록 한국은 단순한 현대적 기적이 아니라 복잡하고 풍부한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역사가 현재의 한국을 형성한 거였죠. 연구자로서 저는 항상 큰 변화를 겪은 나라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를 정말로 매료시킨 것은 한국이 고대 전통과 현대적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뿌리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나라였죠. 이 균형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흥미로웠어요. 프린스턴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기회를 가졌어요. 한국의 경제, 문화,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죠. 특히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된 것이 인상 깊었어요. 삼성, 현대, 그리고 서울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K-POP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어요. 그런데도 뭔가 놓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창문 너머로 한국을 들여다보는 관광객처럼 느껴졌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었죠. 마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등장인물을 잘 모르는 것처럼요. 그때 아티가 새로운 시각을 제게 열어주었어요. 아티는 그저 한국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부상이 한국 자체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의 고향인 태국에서 한국을 단순히 강대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이자 어떤 면에서는 본보기로 여긴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아티의 시각을 통해 저는 한국을 단순한 연구 대상 그 이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아시아 전역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나라였어요. 한국이 만드는 정책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으로 아시아가 서로 얽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개인적인 관심사가 되었죠.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는지,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더 알고 싶었어요. 연구를 계속할수록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조선시대에 대해 읽고 유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가족 가치관, 교육, 그리고 정부 제도를 공부했어요. 또 한국이 이 전통을 어떻게 현대 사회에 맞게 적응시켰는지도 살펴보았죠.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배울수록 질문도 더 많아졌죠.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전통과 세계화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국의 성공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성공이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로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느꼈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제 눈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많은 것을 잃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정이 제가 준비된 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호기심은 이미 불타올랐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죠. 한국은 제 연구 주제 그 이상이 되었고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보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은 이 여정이 단순히 학문적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여정은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열어준 제가 그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서요. 모든 건 어느 쌀쌀한 오후에 시작됐어요. 제 사무실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긴 그림자가 책상 위에 드리워졌던 게 기억나요. 공기가 평소보다 차가웠던 건지 아니면 곧 있을 대화의 무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티가 들어왔을 때 그의 평소 웃음 대신 어두운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아티는 그저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제 연구 조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고 솔직히 말하자면 친구 같은 존재였죠. 우리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복잡한 경제 관계를 두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의 급격한 성장이 태국 같은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아티는 평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티는 제 앞에 앉았고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티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우리 연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우리 부모님. 아티는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어요. 한국에서 나가야 해요. 그 말이 우리 사이에 무겁게, 날카롭게 떠돌았어요. 한순간 아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몇 년간 한국에서 살고 계셨고 그 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있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발전을 그토록 칭찬해왔고 그 나라가 세계화와 진보를 얼마나 잘 수용하는지 말해왔죠. 그런데 지금 아티는 제게 한국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아티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정책이 바뀌었어요. 부모님의 비자 갱신이 거절됐어요. 부모님은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규정 때문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떠나야 한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한국을 세계화된 진보를 수용하는 나라로 생각했는데 지금 그 나라가 경제에 기여한 가족을 쫓아내고 있었어요. 제 속에 분노와 자책감이 엉켜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면을 보지 못했을까요? 정말 미안해요, 아티. 겨우 말을 꺼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그 말이 부모님을 한국에 머물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아티가 상황을 더 설명하면서 한국의 가혹한 이민 정책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아티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며 삶을 일궈왔어요. 그들은 기회와 안정성을 찾아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정부가 문을 좁히면서 그들은 밀려나고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거죠. 부모님께는 몇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해요. 아티의 목소리는 상처 입은 듯 들렸어요. 부모님이 이룬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혼자 두고 보낼 수도 없어요. 아티의 눈에서 좌절과 무력함이 보였어요. 아티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 과제를 마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빛이 희미해지고 있었죠. 저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찬양하며 그것을 희망과 진보의 상징으로 그리던 동안 아티 가족 같은 사람들의 고통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티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경제대국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점이 있었죠. 그 결점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아티의 부모님은 단지 경제 수치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 경제에 기여하면서 삶을 일궈온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이뤄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제가 수년간 강의하면서 한국의 성장과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왔던 것을 생각하니 씁쓸해졌어요. 한국의 산업 발전, 글로벌 문화 수출, 인상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발전의 대가에 대해, 그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아티의 가족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더 깊이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주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그 나라의 노동력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학문적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가혹한 현실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제 연구 방식이 더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강의를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아티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그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오후 아티가 제 사무실을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는 항상 지식의 힘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과 수치 이상의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 정책과 진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이었죠. 그 순간부터 제 연구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티가 그날 제 사무실을 떠난 후 아티의 말은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무거운 구름처럼 맴돌며 제가 그동안 한국을 연구하면서 뭔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 기술적 진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강국으로 성장한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봤지만 이제는 제가 너무 좁은 시야로 한국을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아티의 가족은 그동안 이야기되지 않았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의 일부였고 저는 그 이야기를 놓칠 수 없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나라가 어떻게 아티의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학술 논문, 정부 보고서, 그리고 한국의 이민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대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샅샅이 뒤졌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은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의 정책은 엄격했어요. 수십 년 동안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필요할 때만 그랬죠. 그리고 경제적 필요가 변하면 많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경제에 기여했던 것은 잊혀진 채로 말이죠. 이건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며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어요.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가 어떻게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무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면서 상황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작정 이민 정책을 강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말리완이라는 동남아시아 출신 학생과의 대화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말리완은 항상 통찰력이 있었고 우리 대화에 신선한 관점을 제공해 주었죠. 어느 오후 수업 후에 그녀는 제가 연구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러 다가왔어요. 제가 한국의 이민 역사에 대한 강의 중에 아티의 상황을 언급했는데 그녀는 제 목소리 속에 담긴 긴장감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교수님, 말리완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 정책 변화는 아티 가족 같은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한국은 자국의 노동력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상황의 불공평함에만 집중하고 있었지 그보다 더 넓은 맥락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한국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었고 매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많은 선진국들이 직면한 문제였지만 그것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 적은 없었어요. 말리완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특정 직업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자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죠. 그녀의 말은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갑자기 무정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나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티 가족을 힘들게 한 그 정책들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제적, 인구적 문제 속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더 큰 투쟁의 일환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티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왜 이민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특히 인구가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의 인간적인 대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수년간 일해온 아티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여한 것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떠나야 했죠. 이 두 개의 상반된 한국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진보를 위해 달리는 나라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온 사람들에게 냉담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었죠. 저는 그 답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반된 과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게 도운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있었죠.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겪는 더 큰 갈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환영하면서도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긴장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는 제가 사는 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겪어온 도전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저는 아티의 부모님이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자주 생각했어요. 아티에 대해서도 생각했죠. 이 상황이 아티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말이에요.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학업에 열정적이었던 아티가 이제는 그 열정이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이건 단지 부모님이 강제로 떠나야 한다는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아티가 그토록 존경하던 나라가 아티의 가족을 외면했다는 배신감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고민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복잡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정책도 흠이 없다는 걸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모순으로 가득한 나라였고 진보를 추구하면서도 그 정체성을 지키려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연구를 계속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한국을 진보와 혁신의 장밋빛 렌즈로만 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한국을 그 자체로 봤어요. 빠르게 변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로요. 저는 강의에서 이 복잡함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학생들이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느 나라도 그저 칭찬만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아티 가족의 이야기는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은 많았죠.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존경과 비판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한국의 성취를 존경하면서도 그 시스템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그 모순들과 맞서야만 그 사회의 복잡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좀 더 무거운 마음이지만 더 많은 것을 깨달은 상태로 저는 계속해서 제 연구를 이어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쉽게 존경할 수 있는 부분만이 아닌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기로 결심했죠. 더 깊은 이해를 갈망하며 저는 결국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아티의 가족을 생각할수록 단순히 정책 문서를 읽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직접 그 나라를 경험할 필요가 있었죠.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연구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아티의 부모님이 살았던 한국 만리완이 통찰력 있게 묘사한 그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한국의 이미지와 현실을 화해시킬 필요가 있었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도시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활기찼어요. 미래지향적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우뚝 서 있었고 그들의 세련된 디자인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증명하는 듯 했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일에 몰두하는 젊은 직장인들, 도시의 풍경에 감탄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시장에서 활발히 외치는 상인들.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마치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며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혁신과 성장의 표면 아래에는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시를 둘러볼수록 한국이 전통과 현대화를 균형 있게 맞추려는 고군분투가 일상 속에서 미묘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강남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오래된 전통적인 동네들과는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었죠. 그곳에서는 여전히 수백 년 된 유교적 가치관이 사람들의 삶과 상호작용 방식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첫 며칠 동안 저는 학자들과 정책 이반자들, 그리고 지역 공무원들을 만나며 아티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민 정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과 직접 대면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의 복잡함을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죠. 특히 한 만남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한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온 태국인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함과 공동체의 느낌이 가득했죠. 여러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센터 직원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태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티의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슷했어요. 많은 이들이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한국으로 왔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이민 제도를 통과하는 건 늘 도전이었고 많은 이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긴 노동시간, 낮은 임금,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제공받은 기회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일자리와 자신들, 같은 이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가 있다는 점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난 이주 노동자 센터도 법률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만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들의 이중적인 경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그들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한국에서 제공된 기회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은 아티의 이야기에 나오는 악당도 제가 한때 상상했던 완벽한 이상향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른 모든 나라처럼 복잡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나라였어요. 아티의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정책은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현지 노동력을 보호하려는 더 큰 싸움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그 정책들은 현실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것은 종종 진보라는 이름 아래 간과되곤 하는 인간적인 대가였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계속될수록 저는 이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모순의 나라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저는 수세기 동안 서 있던 사찰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오래된 벽들은 한국의 경제적 부상 이전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또한 활기찬 시장들을 거닐며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들을 보았죠. 그리고 저는 급격한 변화를 겪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부부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젊은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것들을 이뤘지만 여전히 변화하고 있었고 새롭게 얻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도전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복잡함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엄청난 도전을 극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만들어냈죠. 그것은 아름다움과 고난이 공존하는 곳이었고 진보와 후퇴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얽혀 있었어요. 제 한국과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 성장, 자비, 그리고 진보와 인간성의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섬세함에 대한 깨달음, 이것들은 평생 저와 함께할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이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 저는 일종의 마침표를 찍은 느낌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새로운 이해의 장이 열렸고 그것은 제 연구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더 깊은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 전체와 말이죠.